네,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입니다. 저는 제사의길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해도 정말 그 유튜브 그 영상을 저도 봤어요. 이게 독일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도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제가 어제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만들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마침 딱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주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런 시리즈로 현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정책 제안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현재까지 그 영상을 본 조회수가 10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은 망했다, 2026년에 망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대잖아요.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계속 가면 그 영상에서 우리 세대가 이제 한 5대 정도 되면 100명이었던 그 인구가 5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5,100만 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되겠어요. 이 100명이 5명이 되면 20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5천만 명이, 이게 지금 500만 명이 아니라 25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바로 출산율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는 0.75명 정도 됐어요. 지지난해는 0.72명이었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반등했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수준은 우리 OECD 국가 평균 1.5명의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초에 좀 약간 다시 또 0.8명대로 지금 올라서고 있다 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도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렇게 낮은 수준은 없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일본도 1.2명대예요. 일본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1.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벌써 지금 한참 됐어요. 제 기억에는 2018년인가 2019년 이후에 계속 1.0명 밑으로 떨어져 있는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외국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집단 자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은 보니까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국의 초저출산율이 더 위험한 무기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앨런 머스크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한국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다들 지금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좀 걱정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부산 출신이 아니어서 부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체험은 하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통계 자료로 보면 전반적인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오냐면 서울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이다,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부산은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다른 대구도 그렇고, 아니면 광주, 대전, 전반적인 모든 도시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군, 더 이제 중소도시, 그리고 또 군 지역으로 가고, 또 더 이제 농촌, 어촌 지역으로 가면 인구가 정말 완전 소멸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 서울 수도권만 남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나마 이 좁은 영토에서, 좁은 국토에서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정말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일본을 자꾸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요. 일본은 정말 초저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명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어요. 사실 1.2명도 최근 2년 정도의 일이고, 그 전에 1.3명 수준이었어요, 계속. 근데 지금 1.2명도 지금 일본도 완전 비상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인구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도 1.0명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나라가 정말 전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없고,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바로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총합계인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예요? 바로 노동력, 인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본. 세 번째 이제 자연자원이고, 거기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그 인간이 점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전체 인구가 아니라
특히 이 생산 가능 인구, 우리가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인데 그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남아있는 그 현재 생산 인구도 점점 평균 연령은 자꾸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그 생산성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인구가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인구 구성이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자꾸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인구 중에 한 20% 정도가 노인 인구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이게 50년대 정도까지 가면 4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게 한 4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거의 전체 인구 중에 한 절반이 노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소년 인구를 빼면 그냥 젊은 인구,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50명이 나이 드신 인구 5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인구 고령화가 제일 많이 진행됐다. 사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보다 많은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전에 40년대 중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쯤 가면 이제 이게 역전이 돼요. 우리나라가 더 노인 인구가 많아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 합계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인구 고령화 속도가 낮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왜 안 갔느냐를 생각해보고 일본을 생각해보면 너무 비교하기가 쉬워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일단 연령도 굉장히 늦어요. 그렇잖아요. 뭐 재수 삼수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취업 재수까지 해요.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될 때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막상 또 사회에 나가보면 취업을 쉽게 하지도 못해요. 제가 취업 재수 말씀 잠깐 드렸는데 취업 재수를 하는데 취업 재수도 그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자리 보니까 이게 뭐 비정규직인 거예요. 뭐 인턴이기도 하고 이런 비정규직이고 또 그러니까 이 한 개 일자리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N잡을 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혼을 못하면 아이를 못 갖는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럼 아이 가지면 되지. 지금 뭐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 안 하고 또 아이를 가져요.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운 좋게 내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예요. 근데 그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서울 수도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또 다시 또 와야 되죠? 와보니까 집값이 어때요? 집값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2017년 이후에 3배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소득 대비로 이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려 서울 평균적인 집값이 무려 소득 대비로 26배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26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아야 겨우 살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후진국이나 아니면 중국 정도가 비슷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선진국중에는 없다. 뉴욕마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집값이 낮다. 소득 대비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젊은이가 들어가 살 자리가 없다는 거, 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일자리도 있고 살 집이 있어야지만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집도 내가 구했어요. 운이 좋아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교육비가 또 살인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득 대비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드는 나라가 또 없어요. 이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아니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그 교육비를 소득으로 나눠주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높은 나라가 중국 정도예요. 그게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운이 좋아서 좋은 일자리도 구하고 또 내 집도 구했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내가 개인 실력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도와주셔서 내가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집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를 하나 정도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둘 갖기는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힘들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똑같이 아니면 남자보다 더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대학교육 다 여성들도 다 받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학교육까지 받은 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특히 여성 교육 비율은 우리나라 월등히 높아요. 근데 정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요.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일을 포기하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울 거냐? 당연히 내 대학
대학까지 내가 졸업했는데 그냥 내 일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낮은 거고, 일본은 일자리도 쉽게 구해요. 그것도 뭐 군대를 가나요? 아니 재수도 요새 거의 안 해요. 일찍 취업도 하고 또 집값도 굉장히 낮고 또 공공 임대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도 굉장히 많아요. 또 사교육도 제가 아까 재수도 별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또 일과 육아의 그 병행하는 그 시스템도 우리보다 더 일찍부터 고민해가지고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 이현우 교수 경제포럼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우리 마침 제 책도 소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옆에 제 책을 세워놨는데, 이 책에 정말 자세하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하면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좀 읽어보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같이 이 사회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 없잖아요. 같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현재 뭐 단적으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절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 자체가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다,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단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의 경제 지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그 나라의 GDP잖아요. 그 GDP가 매년 성장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경제 성장률 또는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만 해도 한 12%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있고 그것을 평균 잡아서 우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잠재 성장률은 장기 성장률이고, 또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물가 상승을 야기하지 않는 정도의 최대 상승률을 우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 잠재 성장률이 70년대 이후에 계속 추락해서 지난해까지 2.0%로 추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올해부터는 이게 한 1.8%입니다 이렇게 전망치를 현재 제시하고 있는데, 또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대로 갈 거다, 다시 말하면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또 어제 또 KDI가 발표한 장기 전망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한국은행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제 0%, 그것도 못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1990년에 일본의 뭐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갑자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길을 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버블이 꺼지지는 않았어요. 서서히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그 서서히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단기적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2023년에 GDP 성장률이 1.4%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2.0% 이제 턱걸이 성장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잠재 GDP 성장률이 2.0% 정도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지난해에는 그것도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해는 그 정도 수준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고 내년이잖아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전망치에서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또 1.4%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못할 거라고 저는 이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에서도 연초부터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최근에는 아예 1%도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많은 이제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지금 1.0% 수준으로 자꾸 낮추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다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치를 1.0으로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정부나 한국은행 정도만 뭐 1.5% 이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올해 1.0%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출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왜냐면 외국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미국에서 뭐 관세를 세게 부과한다니까 막 밀어내기 수출을 차라리 1분기에 많이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이 더 나쁠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어땠느냐 이렇게 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는 0.1%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지난해 3분기는 0.1%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4개 분기를 합하면 우리가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를 합해서 보면 이미 마이너스로 진입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했다는 거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더 좋아질 거냐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그 폭탄이 막 터지면 지금 관세 유예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3일까지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던 25% 상호 관세는 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 더 상황이 나쁠 거다. 물론 25%를 부과를 다 하지는 않겠죠. 협상에 따라서 좀 낮아지긴 하겠는데 0%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 또 특히 그런 관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무려 8번째로 많은 무역 흑자를 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수입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GDP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출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 GDP 속을 들여다보면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가 있어요. 근데 수출이 계속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내수는 내수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길거리 보면은 뭐 다들 뭐 장사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실제 소비를 막 줄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계속 0%로 추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미 0% 수준으로 막 가고 있고, 이게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내년도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예전에 우리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97년, 98년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그때는 1년 정도 그냥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다 V자형 반등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되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지리멸렬하게 장기적인 그런 GDP 성장률도 추락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계속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유의 경제 위기, 그래서 제가 절대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이 괜히 여러분들께 공포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차지해 드립니다. 이것 보고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아직도 계세요. 공포 마케팅 한다고 그러고, 위기 언제 터져요? 지금 이미 내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종합병원이에요. 내가 졸호증에 지금 당뇨병에 온갖 합병증으로 지금 점점 체력이 약화돼서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위기가 아닌가요?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이제 달러에 비해서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야기는 이제 환율로 이야기하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상대국 통화를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1달러 기준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1달러당 한때는 막 한 1,500원까지 막 육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외환위기와 같이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서 1,000원 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했었는데, 그게 정반대 현상이 막 최근에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때는 이게 1,450원을 넘어서 1,470원까지 막 가고 곧 1,5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게 1,400원 밑으로 이렇게 막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이 막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좀 환율이 막 요동을 쳤었는데, 이제 정반대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그런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제는 더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협상을 벌이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좀 압력을 좀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세 협상을 벌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도 좀 안정적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의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이제 대만 달러가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 주권 통화도 이제 같이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대만과 관세 협상을 이제 또 체결하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대만 달러의 가치를 좀 높이도록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려야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대만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부적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만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주변국 통화도 결국은 그런 비슷한 협상을 통해서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미달러 환율은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중국 이야기도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 가치도 막 높인데더라. 거기다가 타이완 달러 가치도 지금 결국은 그러한 보도 때문에 지금 높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비슷하게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뭐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당연히 집값은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질문이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그걸 직접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집값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이제 집값도 결국은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고 또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요하면은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것도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경제 성장을 고도화할 때 그때 이제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또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또 그것도 지방,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뭐 도시,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로 많이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집값이 많이 올라갔던 중요한 이유예요. 인구적 요인으로. 또 동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빨리 증가하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또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요인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금리는 뭐 그때그때 이제 달라졌는데 최근 상황만 보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금리를 거의 0% 수준까지 급격히 낮췄잖아요. 기존 금리를 0.5%까지 이렇게 낮췄는데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시중이 막 풀려버린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집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됐던 거죠. 어쨌든 그러한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최근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최근 상황 보면 일단 인구가 지금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또 저출산이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매년 지금 한 12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젊은 인구는 매년 한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전체 서울 인구 계속 줄고 있잖아요. 다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늘고 있죠. 주로 경기도 인구가 좀 늘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인구가 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구 수도 좀 줄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상대적으로 더 인구가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구적 요인으로만 보면 서울 수도권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 이제 소득인데 소득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GDP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그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 아니라 도리어 수요를 좀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때 이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발발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빠르게 높여서 한때는 이게 3.5%까지 이렇게 막 높였다가 최근에 이제 2.75까지 이렇게 낮추었는데 앞으로도 좀 낮추긴 낮출 거예요. 낮추긴 낮추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0% 수준으로 낮추지는 못할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전반적인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높아졌고 또 가계부채도 지금 너무 많다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를 이미 정부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제학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금리를
경제를 낮추는데 굉장히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수요를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급 측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공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새집 공급,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규 주택 건설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고 앞으로 집이 많이 팔려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은 다른 상품과 달리 기존 주택, 그러니까 중고 상품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자동차 하면 새 자동차도 있지만 헌 자동차,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가 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고 아파트, 중고 아파트라면 기분 나쁘시니까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주택, 기존 아파트가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 기존 아파트 물량이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약간 최근에 좀 떨어지는 듯 하지만 이게 지금 거의 서울 같은 기준으로 보면 거의 9만 채가 나와 있어요. 9만 호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 이거는 그 부동산 포탈 아실에서 이제 통계를 잡고 있는데 2022년 초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것 같네 하니까 집을 시장에 많이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어려우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당연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인구적 요인도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좀 그래도 많이 0% 떨어지면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좀 어느 정도 하방에서 이제 좀 막아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공급 측과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인구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요인이 사실 이 공급과도 맞물려 있어요. 특히 이제 기존 주택의 공급, 특히 이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다 또 이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미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추세에 있잖아요.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잠깐 풀었다가 다시 또 막는 과정에서 집값이 잠깐 뛰어오르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 완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게 2017년 이후에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3배 정도 올랐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이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보통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평균적인 가계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면 몇 년 걸리냐, 우리 같은 거 한 26년 걸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넘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6배인데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4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높아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대비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중에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개인 간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GDP 대비로 한 136% 정도는 되는데 너무 높아도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도 너무 높고, 그리고 가계부채는 또 이미 소득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빚내서 집 사가지고 집값을 끌어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을 했는데 올해도 한다고 그러고 내년도 계속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금융위기가 100%다. 저는 뭐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외환위기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좀 달라요. 외환위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투자 자금 아니면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갑자기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달러로 바꿔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보통 외환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환율이 막 발작을 해요. 환율이 같이 막 튀어오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금융위기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보통 내부적인 우리나라 거래에 있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막 부도 상황으로 막 벌어지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막 급락해버리면, 완전 가격이 이제 폭락해버리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아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꺼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심각한 위기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이 더
큰 위기일 수도 있다. 이게 1년, 3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60조를 풀었어요. 올해도 60조 푼다고 그러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푼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억지로 돈을 빌려가지고 집값을 부양한 거예요. 그만큼 부양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갑자기 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냥 집값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뭐 여기저기에 있어서의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막 우리가 부하내동해서 같이 막 따라가면 좀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특히 뭐 저는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우리 그 투자 자금을 어디 특정한 곳에 완전히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보면 한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좀 전 세계로 좀 넓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너무 이 투자 대상을 부동산만, 이렇게 부동산 자산에 거의 80%가 들어가 있어요. 가계 자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반대예요. 주로 주식 채권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데 다변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특히 너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가지고 단기적인 투기를 하면 또 큰일 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차제 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런 말씀을 듣는 건 넘어서 좀 많이 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